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 아니로서 네.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물론 내부에서 또 약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 네. 근데 뭐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일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지. 네. 진짜 잠깐 1억 깨졌다가 다시 지금은 1억 이상으로 좀 올라오긴 했어. 네. 근데 진짜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많은 분들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형님,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다,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다시 제로에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또 진짜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비트코인 그러면 제가 그때 왜 비트코인을 의심했을까요? 그때 제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제가 비트코인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푸념하는 분들이 요 근래는 대세였거든. 그렇죠. 그런데 1억이 딱 깨지고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목소리가 더 높아진지 알지? 거 봐, 이 자식들아. 내가 그거 다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말이야. 워렌 버핏 다시 소환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 맥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코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투자했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가 뭔가 오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이게 0인 거냐, 우리가 진짜 21세기에 튤립을 또 산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디서부터 논의를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처음 개발을 해놓고 첫 비트코인을 자기가 채굴을 해서 캤을 거 아니야. 네. 마이닝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코인을 우리가 제네시스 코인이라고 불러. 그거를 창세기 코인, 이런 뜻이지. 그 제네시스 코인에 문장을 새겨놨어. 뭐라고 새겨놨냐면 2009년 1월 달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라고 했냐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한글로 말하면 더 타임즈 1월 3일자 2009년 1월 3일자 해서 앞에 코트를 하고 타임즈에 실렸던 그때 신문 기사 제목을 그대로 스크랩한 걸 거기다 각인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영국 재무장관 은행들에게 두 번째 그 구제금융 발표 임박. 요 기사 제목을 그냥 넣어놓은 거야. 구체적으로 풀이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이 기사 제목을 내가 왜 스크랩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딱 요거만 넣은 거야. 그런데 많은 후대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시그널이었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니?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2009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하기 한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재무장관이 은행들에게 구제금융 두 번째로 뿌리기 시작했다는 건, 아니, 잘못을 저지른 원흉들은 단죄를 하지 않고 살려주기 바쁘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인식이 공고히 됐을 때였거든. 그때 이걸 딱 넣어놨다는 건 그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이야. 네. 그러니 이거 우리가 혈센에서 금융 시스템 관리 감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관리 감독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오히려 다 살려주고 앉았네? 이게 뭐냐? 그럴 바에는 너희 중앙은행이나 중앙에서 관장하는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 하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을 만든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추정에는 크게 지금까지 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자, 그런데 이러고 나면 이 기득권이 만든 금융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는 대체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실제 그 효과가 있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니? 네. 그러면 실제 무역하거나, 너는 무역과 관련된 회사도 해봤으니까 그런 거 할 때 대부분 결제 금액이 뭐야? 통화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죠. 전부 다. 네, 달러입니다. 달러야. 네, 무조건 달러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달러를 대체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들, 통계적인 기초 방법들 중에 하나는 달러 가치와 비트코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달러 가치를 대표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통계를 살펴보면 역상관관계야.
역상관관. 달러 가치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야. 역상관관계인데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6까지 나름대로 공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우리 경제학에선 없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상당히 공고한 거야. 그러니 이걸 간단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세지지. 그렇죠. 그럼 달러 가치가 세진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 가치의 평가가 공고해질 가능성을 연준이 기준금리 올려서 더 높여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들은 떨어지겠지. 떨어지죠. 그게 일반적인 거야. 위험한 거 말고 야 지금 안전한 걸 투자해도 이자를 더 준대. 이 꼴이 나온 거잖아. 네. 그럼 무엇하러 위험 자산에 투자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 2022년 4분기에 달러 인덱스가 114를 찍어서 달러 가치가 제일 높았던 시절이 있어.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0불까지 떨어졌어. 꿈의 가격인데요. 16,000불. 네, 지금으로 따지면 꿈의 가격이죠. 그렇네.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만 돌아오면 네. 내가 가격이 0이 됐어도 난 다시 들어간다. 사람들이 네, 많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바로 달러와 비트코인이 역상관관계라는 거 한번 보여준 거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장 희소성이 검증된 비트코인으로 시세가 몰렸어. 왜냐하면 달러를 계속 뿌려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럼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잖아. 그렇죠. 난 이미 부동산도 상당히 있고 다른 뭐 투자 자산에도 투자를 더 했는데 야 이거 뭐 어디다 돈을 더 담을 수는 없고 비트코인에도 일부 실어놓자 이런 수요가 또 일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몰리게 됐던 게 일반적인데 그게 2023년 말에 확인이 됐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얘기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박 교수, 아니, 요즘은 이제 대체적인 달러 약세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시 효과라고 해서 뭐 이제 트럼프의 지령을 받은 연준 의장이 연준을 장악해서 달러 가치를 확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되면 이제 무슨 가격이 올라야 돼?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즘 왜 더 떨어진 거냐?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은 자연과학의 법칙이 아니라 경향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법칙은요, 같은 조건이 생기면 똑같은 일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야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룰이란 말이에요, 룰. 그런데 경제학에서 룰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뻔히 정해져 있네요. 우리 다 부자 됐겠네요. 자연과학과 또 사회과학의 차이죠. 다르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봤더니 그런 경향들이 확인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비트코인 오르겠네요가 그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칙이었던 달러 그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반감을 가지고 태동했던 게 비트코인이었고 그 반감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에서 수용성이 경향적으로 확인됐다는 거야. 달러 약세다. 비트코인이 대체제지. 비트코인이 요즘 주춤할 것 같은데 달러로 가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보고 갔던 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니 적어도 6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달러와 비트코인은 다른 데를 보고 간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달러의 반기를 들겠다는 세력들이 간간히 비트코인에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러시아는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됐죠? 배제됐단 말이야.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결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때 러시아가 강력하게 오히려 이걸 인정해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이걸 많이 통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야.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 달러의 대항마로 본인들이 나름대로 지급수단으로 선택하고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힘을 실어줬어. 그 다음에 자국 통화가 불안정했던 국가들, 우리 엘살바도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자국 화폐 가치가 부실해졌다고. 그럼 여기서 자국 화폐 가치가 부실해졌다는 게 뭐냐? 전부 그 나라 화폐들은 달러를 기반으로 화폐 가치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달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다 보니까 자국 화폐가 폭락했다고. 이들 국가들이 그래서 선택했던 대항마도 또 뭐다?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러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했던 선택지야. 그 다음에 연준은 이런 상황에서 이 위협을 받게 됐어. 이 비트코인이 진짜 우리의 대항마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실제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판단을 하게 됐어. 네. 초반에는 그래서 강력하게 눌렀지. 아까 연준의 경제학자들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 달러만 딱 팽당하고 우리 모두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 그 관료 사회에서 비트코인을 누르자.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과거에는. 그게 비트코인의 나는 1.0 버전까지라고 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히지. 어떻게 뒤집히냐? 이거 도저히 이제 못 막는 것 같다. 네, 어떤 정부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막을 됐었죠.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물며 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상한 우리 미국계 회사들이 태동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또 비트코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우리가 계좌와 지갑의 차이가 뭐야? 이게 끊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이야. 우리가 거래소에 있는 계좌는요, 금융당국이 알아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내 계좌에 비트코인이 몇 개 있고, 이더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도지가 몇 개 있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 전자 지갑에 그걸 옮겨 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자 지갑에서 제가 하다못해 오늘 지갑에 있는 돈 가지고 야 용중아 우리 명성 PD랑 저녁이랑 먹고 가 해서 돈 주고 왔어요. 그 국가가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 지갑과 계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추적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테더나 USDC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미국계 회사들과 관계가 커져버린 거야. 이제부터가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2.0으로 가는 새로운 고민의 시작점이 됐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본인들이 주장한 게 1코인이 1달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엄청 사주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USDC의 담보자산 중 86%가 미 국채야. 그러다 보니 어떤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됐냐면 이러다가 지금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미 국채를 사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수용해주는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USDT 같은 경우,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바깥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90%.
이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하나도 없이 나이지리아나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본인들이 뭔가 사고 팔고 있는 수 있는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테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자기들 금융 당국들이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비트코인으로 일부 재산을 쟁여놓거나 숨겨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또 불법적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해보자. 이제 미국 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을 망치는 적인가 아닌가? 비트코인하고 테더가 연결돼 있고 그 테더가 미 국채를 빨아들이는 또 역할을 하니까 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전 세계에서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을 때 달러 스스로가 자신들의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또 나름대로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 서로 뭔가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이럴 때도 관계가 있고 또 자국 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난 생태계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도 관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미 정부도 이 시장을 부정만 할 수는 없게 됐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비축금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겠다. 심지어 비트코인 액트는 나아가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 정도는 국가가 직접 매입할 생각도 있다라는 방안까지 담고 있었다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칙을 만들어서 이들을 제도권에 편입해서 오히려 더 공고하게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틀도 만들어줬던 게 지금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흘러온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전환이 2.0이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요소로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요소로 폭락한 게 난 이 의견에 다 동의하진 않고 굉장히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기적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은 변동폭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환매 이걸 때리다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진 게 많은 거지. 그렇죠. 나는 솔직히 세태평가에 100% 동의하진 않는데 비트코인도 고래 손에 놀아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 양이 2,100만 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나요? 맞아. 우리 그 국장에서도 가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장난질 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본다고 했잖아.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고래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풋 걸어놓고 그 다음에 미리 가격 떨어지게 몇 개 던지면 쫙쫙 빠져. 그렇게 하고 또 돈 벌고. 그런 장난질이 지금 훨씬 대세 상승보다 본인들이 돈을 더 수월하게 버는 방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검증된 데들도 꽤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지. 나는 뭐 꼭 국제적인 불안감이 높아져서라고 생각하진 않아. 자, 그럼 여기까지 흘러왔어. 그럼 네가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고 아니면 또 비트코인 투자자이고 여러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그럼 이 비트코인이 0으로 다시 수렴할 것 같니? 아니면 다시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권으로 올라갈 것 같니?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인데 그걸 0으로 수렴하게 냅둘까요?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풋으로,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형태로 돈을 벌는 방법도 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글쎄요, 어려운 문제네요. 나는 오히려 아까 오늘 영상 클립에 서두에 얘기했던 걸 그게 우리가 가끔 세상이 혼탁해지면 본질과 원래 왜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성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뭐 다양한 얘기 있었지만 처음에 비트코인 왜 만들었다? 아우, 니들 못 믿겠어. 우리들끼리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볼게가 원인이었잖아. 그렇죠. 그 자체적인 생태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겠다. 중앙정부에서 알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유사일에 지하경제라는 규모가 없어졌던 적이 있었나? 없었죠. 없었어. 지금도 지하경제, 이게 꼭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하경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는 불법적인 밀수, 밀매, 밀주, 그 다음에 뭐 마약 거래일 수도 있고, 해킹한 대가로 뭔가 돈을 받고 싶을 사람도 있고, 뭐 도박에 관련된 것도 도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 당국이 알아서 내가 체포되는 리스크보다 차라리 비트코인 10% 떨어져서 대금을 10%덜 받은 꼴이 낫는 게 훨씬 더 본인들에겐 유익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할 때 테더라든가 아니면 USDC 형태로 바꿔서 또 얼마든지 또 다른 식으로 이걸 진짜 물리적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조세 피난처까지 활용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나에게 선호하는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분야가 있단 말이야. 그게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하경제 규모가 요즘같이 디지털 경제가 대세여도 30% 가까이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30%라는 지하경제 규모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저는 비트코인이 요즘 시세는 요 근래 한 5년 동안엔 비트코인이 시세가 이제 한 코인당 500만 원밖에 안 했다. 폭락한 거지.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500만 원이 최근 한 6개월이든 1년 동안의 평균 시세라고 하면 오케이, 너랑 나랑 거래할 때는 비트코인 1코인당 500만 원으로 인식해서 거래하자. 얼마 줄 거야, 그럼 비트코인? 비트코인 몇 개예요?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5억 정도 드린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이제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한 코인을 500만 원으로 카운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에 해당되는 걸로 그걸 환치해서 요구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그 코인을 500만 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세피난처 거쳐서 USDC, USDT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돌려서, 아싸, 드디어 현금화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두바이 같은 데 맡겨놓으면 두바이에서는 알아서 또, 저희는 이후 여하를 따지지 않고 돈만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요즘 있단 말이야, 또. 아니면 두바이에서 편하게 살아도 되고. 중동의 스위스를 노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세가 결국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내용이거든. 옛날에는 가치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걸로 싸우다가 이젠 더 많은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하루 거래 금액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약간 움직여도 사고 팔고 해도 돈을 꽤 많이 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기법으로 돌아섰다가 일정 인계점 이하로 훅 떨어지니까 야 그럼 나도 팔아야지. 이러다가 나 저 그동안 번 거 다 잃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로 매도 쳐버리니까 훅 떨어지고. 그럼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사람들이 대응하려고 조금만 인계점 어떤 박스권 넘어서 떨어졌을 때 다 던지니 그럼 훅 빠지네. 그럼 이걸로 공매도 치면 떼돈 벌겠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기법까지 난무한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전술 때문에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전략을 그 취지를 망각하면 또 안 되는. 자 그러면 결국 요런 판때기에 고래들의 장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의 새로운 고민, 대안, 요 속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럼 이거에 대해서 또 변화는 언제 생길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또 쉽게 이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이미 신뢰를 어느 정도 부여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 몇억 명이 뭐야. 몇십억 명까지 됐지. 우리나라도 의미 있는 사람들도 다 코인에 투자했어.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사실 코인 투자하다가 발각됐잖아. 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바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못 본 척을 못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고 그 다음에 또 대선 있고 그때 코인에 많은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 손실 왕창 났는데 왜 월스트리트 주가는 부양하면서 우리 코인 시장은 못 본 척해?
하면서 코인 관련한 투자자들이 또 대통령 후보들에게 뭐 얘기하고 또 중간 선거 때 대통령 심판하자는 소리 내면 또 어루만질 수밖에 없어.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거 뭐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 봤을 때 다음번 선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곰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돼버리면 그때 반드시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반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가장 손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카 같은 거 발동하는 거지. 코인 시장에서. 예, 일정 수준 이상 못 떨어지게. 못 떨어지게 딱 막아버리면 드디어 이런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공매도에서 뚝 떨어뜨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뚝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뚝 떨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저는 뭐 제 견해가 10년 뒤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아니 지하 경제가 지금 비트코인만큼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나? 없을 거다.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 소위 거래하는 물건하고 달러 잔뜩 들어있는 가방하고 이렇게 맞아. 교환하는데 막 서로 속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 네, 비트코인은 확실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무슨 가끔 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 찌라시 비슷한 국제적인 찌라시에 스위스 계좌에 푸틴의 예금이 얼마 들어가 있고 시진핑의 예금이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의 일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전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교통 정리가 돼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거다.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인가? 근데 이 성숙을 너무 많이 해줘버리면 네.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어. 네. 원래 이게 제도권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 희망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런데 뭔가 그 기본적인 취지가 그거긴 하지만 계속 금융시장은 생물이니까 진화 발전되니까. 성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한번 지켜봐야지 뭐. 네.